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늦은 밤 외로움에 씹을 거리가 필요한 인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곁들일 가벼운 안주가 필요한 인민들을 위하여 바보 상회의 건어물 5종 세트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달달한 아귀 꼬리포, 최근 품절 사태까지 발생한 최고 인기의 오징어 잎, 쫄깃하면서도 질기지 않은 오징어 참 스틱, 술안주의 국가대표 먹태와 반건조 오징어까지, 바보 상회의 마른 안주 5종 세트에 씹는 맛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당연 남조선 최고의 맛이 될 거라며, 위대하신 지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남녀노소의 영양간식, 가벼운 술안주의 대명사 바보 상회의 건어물 5종 세트를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2018년 8월 9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 급이 낮은 판사 추천해서 헌법재판소 무력화할 계획, 이런 제목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약화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걸림돌이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행사할 때 이른바 급이 낮은 법관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이런 방안도 세웠네요. 참으로 유치하고 저열한 양승태 대법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민망한 기사들입니다.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주문 한 달 만에 삼성 180조 풀기로 하고 4만 명 채용으로 화답. 동아일보, 삼성 3년 동안 180조 투자, 4만 명 채용한다. 중앙일보, 삼성 180조 투자, 국내 130조 푼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삼성이 향후 3년 동안 18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180조 가운데 130조는 국내 시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성은 130조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삼성이 시원하게 쏘는 겁니까? 이번엔 세계일보, 경제 활성화 통 큰 결단, 삼성 180조 투자, 4만 명 채용. 조선일보, 삼성발 투자 엔진 3년 동안 180조 푼다. 한국일보, 삼성 180조 투자, 혁신 상생 빅 플랜, 이런 제목입니다. 삼성은 청년과 벤처 중소기업 프로그램도 확대 가동한다는 방침인데요. 자, 삼성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제발 대법원 판결 때 징역형 취지로 파기환송하지 말아달라, 이런 간절한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한편 한겨레에 실린 박주군 CEO 스코어 대표의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60조를 투자해 이번에는 연간 100조 정도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며, 시장과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파격적인 투자책은 아닌 것 같다. 또 한 재계 관계자 말도 전하고 있는데요. 투자도 투자지만 새로운 상생 방안 등이 전혀 없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는 느낌이다. 이거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청탁금지법은 노, 특활비는 고, 안면몰수 국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회의원 40여 명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위법하게 나라 밖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가 조사를 회피했습니다. 또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국회가 2천만 원을 들여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20대 후반기 국회가 막을 올린 지 한 달도 안 돼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린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님, 이런 거에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적폐 청산의 피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타들어간다, 문드러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강한 햇볕과 고온에 장기간 노출된 농작물들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미 도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전국에서 피해 사한 가축은 모두 480만 마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경찰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운영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지난해 2월 워마드엔 남자 목욕탕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워마드 운영자,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마드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뿐 아니라 전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혐오 사이트로서 마찬가지인 일베는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어보니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문제되는 게시물을 지우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반면 일베 운영자는 영리하게도 지적하면 바로 이행했다는 것이죠. 폐쇄하기로는 둘 다 없애야 하지만 체포 수사할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SBS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을 외교부 압수수색 때 다수 확보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3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외교부와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일제 강제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월요일 석방된 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몫의 특수활동비를 증액하기 위해 편법을 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쓰인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특수활동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대법원의 2015년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부 항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 3억을 신설했습니다.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처음 편성은 힘들지만 일단 편성되면 폐지하기 어렵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잘 알고서 용도 변경을 통해 나중에 3억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명백한 편법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죠. 자, 그런데 K뱅크를 주도하는 KT는 향후 3년 가까이 추가 지분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KT는 지하철 광고 IT 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도 KT가 K뱅크에 출자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해서 보유하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정책 실익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정부가 BMW 화재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정지 명령 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BMW 차량 화재에 관련하여 제작사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높은 차량입니다. 다만 운행정지 명령은 정부가 직접 발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만약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 연료를 보관하는 일부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포화도가 95%에 이른 것입니다.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시설은 2020년 6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월성 원전 2호기와 3호기 그리고 4호기의 가동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시설 건설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로 관련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난민 신청자에게 카카오톡 같은 SNS 계정을 제출하게 하고 전염병이나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신중하라고 권고하지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마약 검사나 범죄 경력 조회를 안 하는 국가가 있는가? 이렇게 법무부 관계자가 꼬집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사전심사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난민 심사받는 이들을 줄이려고 허들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손학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 야당 통합을 이루어냈다며 바른미래당을 앞으로 다가올 정계 개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통합정신을 살리고 그 뿌리를 내려 앞으로 전개될 정치개혁과 정계 개편의 중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전성기를 보낸 올드보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주름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한창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요. 또한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당대표로 뽑혔는데요. 지금 뽑히는 당대표는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올드보이가 대표가 되면 세대 교체 명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이 공천에서 탈락할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8월 8일 있었던 부산 MBC 주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가장 민감한 이재명 탈당 요구 문제. 김진표 후보가 포문을 열었는데, 어저께 이해찬 후보께서 YTN 라디오인가요? 뉴스 인터뷰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를 지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아직 사법적으로 결과가 안 나온 점에서 똑같은데 구별할 수가 없는데 왜 그걸 차별해서 대응하냐는 요지로 그건 당대표가 부적절한 후보가 되는 사람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면 언제나 그 상대방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대개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분열하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져요. 예. 그렇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잘 이렇게 내부 그 기강이 좋고 그러면 이기지 않습니까? 예. 이번 그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고 안정되니까 다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는 보호해야 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김진표 후보의 그 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나온 것. 들어보자면, 이 시점에서는 이 도덕성 문제는 정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이재명 지사 개인에 관한 문제니까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좀 판단을 해서 만일 그것이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이 분명하다면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런 거 아예 차단을 시켜서 당의 지지율과 연결이 안 되게 하든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이 쟁점이 되고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재판을 통해서만 밝혀질 문제라면은 당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테니까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우리 당 지지율에도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런데 이 김경수 지사는 당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한 선거활동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김경수 지사는 이재명 지사와는 다르게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김경수 지사는 당이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안 그러면 누가 대통령 선거 운동하겠습니까? 그리고 김경수 지사 지금 문제된 계기가 그 매크론가 뭔가 하는 그런 드루킹의 그런 조작 행위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대선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의혹을 삼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그런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대선 전에도 했느냐 이걸 갖고 조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지금 선거운동이라면 뭐 여기 정치인들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런 선거운동 안 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를 구분 없다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믿기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당원,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가족 간의 불화 문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당원의 문제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 사례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당에서 저는 안희정 지사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미래 자산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당이 며칠 만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처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적인 결단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후보 시절에는 우리 당 후보 시절에는 경기도지사 후보 때는 우리가 보호했지만 이제 더 이상 보호하면 계속 당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던 게 제 발언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보호 발언을 통해서 이것이 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사안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방패 삼아가지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 이걸 감싸는 온정주의가 혹시 아니냐 이런 온정주의를 잘못하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 당대표에 대한 책임성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갈량이 한 번의 실패를 한 마속에게 중보를 내리는 그 읍참 마속의 사례 같은 그런 마음 자세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 여당 대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찬 후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 내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내분 생기고 나서 선거 치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서 어떻게 당을 잘 이렇게 다듬고 보듬어서 하나로 가느냐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 둘 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렇게 당선이 이제 됐는데 여기서 아직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단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제일 우려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편 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봐, 에너지 넘치던 자네가 요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가네. 아이.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 없다면 환불된다고 하네요. 네, 전화는 1566-7871번입니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를 계기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개헌을 추진했습니다만 눈이 멀은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고 목리를 부렸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이 90% 가까운 독식을 한 지역들도 생기고 이러는 현상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엄마뜨거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40% 이상은 득표할 수 있고 많은 지역에서 차지할 수 있다고 본 건데 그런 것에서 좀 막히는 것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어놨던 논의를 이제서야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와서는 다음번에 자기들이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 다수당이고 차기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수석 당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 여기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는 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논의가 좀 상당히 진척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모두 없고 도도 없는 선거거든요. 각자 정당이 지지율을 받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선거를 했는데 전부 다 51% 받은 정당이 49% 받은 정당에게 한 석도 안 주고 독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51대 49면 의석도 51대 49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요. 정당이 열심히 해서 정당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선거가 되는 거죠. 전 이렇게 되면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약진도 예상이 되고 거꾸로 호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석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수구 보수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형태가 얼마나 더 남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선거에서는 정당 지지도로 해도 지금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고 자유한국당 말고 보수정당 이 탄생을 어떻게든 하게 해야겠죠. 다음 선거든 그 다음 선거든 전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남북관계를 가지고 색깔론을 펼치던 세력들은 전 다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뭐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선거구제가 개편되면은 즉 2등도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굳이 이렇게 뭐 합당하려 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무리한 선거연대를 할 이유도 없어질 것 같고요. 다당제의 구조가 유지될 거라는 판단도 서고요. 또 이렇게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가장 반대하겠어요. 자유한국당은 의석이 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합의를 안 하면 더 망할 것 같은 상황인 거죠. 합의를 하면 100석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합의를 안 하면 100석 이하로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은 여러모로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을 수 있는 당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음번 선거 한 번만 놓고 보면 현행 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민주당이 200석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민주평화 세력이 더 많은,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런 환경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전국 정당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까지 호남에서 보수지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적 대안이 생기는 상황이 오는 것도 저희는 정치 발전엔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합종 연행하면서 법안이나 이런 거 처리들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규제 프리존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1년 동안 최순실 전경련 등의 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 프리존법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158번을 합니다. 그렇게 연설도 안 하고 강의도 안 다니고 회의도 잘 안 하는 박근혜가 158번을 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이 통과가 결국 안 됐어요. 민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당이 집권을 하면 대통령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부가 사실 마음대로 쓰는 법이 되게 적고 법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로는 안 되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도 이제 좀 제재를 돌려놓을 필요가 있고, 어느 쪽이든 집권을 하면 그 집권 세력이 원하는 법 정도는 통과를 시켜줘서 그들이 일을 하게 해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선거에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좀 도입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후보 중에 하나의 이해찬 후보가 20년 집권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수구보수 세력들이 어지럽혀 놓은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는 국민들이 저는 과반수를 넘는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상대인 보수 야당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원리, 원칙에 동감한다면 사실 협치도 하고 연정도 할 수 있는데, 쿠데타를 획책한 세력들이 아직도 한 100석이 넘는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얼마 전에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피로도가 누가 높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자유한국당과 수구보수 세력 외에 누가 또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 기회에 모든 적폐를 완전하게 일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정쩡하게 타협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 세월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보수 세력과 언론들이 다시 준동을 하면서 판 흔들기를 하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지키는 것이고, 그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그 지지율을 깨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과 조금이라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함께 모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득을 현재로서 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정의당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해 보면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지난 2월에 했던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123, 그 당시 선거 결과입니다. 새누리당이 122,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38, 정의당이 6석이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면 이게 23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민주당도 좀 줄고 자유한국당이 105석으로 가장 많이 줄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비례대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83석으로 확 늘어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지역 투표는 민주당이 하고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 하는 그런 흐름이 민주당 지지자 그룹 내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역도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도 민주당을 찍는 쪽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긴 하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얼마만큼의 의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보단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이 다 옳은 주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하고 많은 이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의 파이를 키우고
개혁 세력의 파이를 키우는 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손해볼 일이 아니다. 경북 지역에, 대구 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선보이고 그 사람들이 잘 해가면서 지금 뭐 김현권 의원도 그렇고 홍일학 의원도 그렇고 지금 경북, 대구에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되는 길을 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제가 20년 동안 더 민주당이 집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린 상태라서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유동이 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 이 문제를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정당 지지율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웃고 있어요. 아니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비율대로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에서 각축을 벌이겠냐. 어쩌다 한번 저런 지표가 나왔을 뿐이지 선거 때는 역시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아무래도 지역 기반 정치를 하다 보니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이게 2등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은 자유한국당 개피 볼 겁니다. 틀림없이. 정의당보다도 의석이 못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시할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혼자 안 받겠다고 하자니 이것도 사실 모양도 안 나고 또 실효성도 없고 말이죠. 예, 선거구제 개편은 아주 묘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전 뭐 극우를 0으로 보고 극좌를 100으로 보면 민주당이 현재 20에서 80 사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지지율로 놓고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왼쪽을 채워줄 사람들을 뭐 정의당을 국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진보로 해서 민주당이 보수 쪽의 부동층을 잡고 움직이고 있을 때 진보 쪽을 채워줄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80%를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 그렇게까지 진행은 안 되겠습니다만 노력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속에서 정당 간의 정책 연대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협치가 아닌가 싶고요. 적재적소에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적시타를 때리는 이 대통령의 이 선고안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이 논의는 좀 더 활발하게 전투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정치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뭐 엄밀히 얘기하면 정치는 정치지요. 교회 정치. 서울 명성교회의 세습. 사실은 그동안은 뭐 일개 대형 교회에서 벌어진 일 정도로 치부됐는데 이거 보니까 교단이 이 세습에 손을 들어줬어요. 신학을 전공한 김성회 보좌관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이게 뭐 이제 교단 법상은 세습이 안 되게 돼 있어서 못하는 것처럼 했다가 결국은 김성환 목사가 은퇴한 지가 2년이 넘었으니까 아들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 나왔고 그 중간에 심지어 그 교회 부목사는 하나님도 예수님한테 물려준 건데 거기도 세습인데 우리도 괜찮다라는 정말 희대의 망언을 교인들의 가장 성스러운 곳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교회에서 했다는 사실에 참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못 알아먹으니까 그것을 실물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서 대의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신학적 의미를 파악한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이거 퍼뜨렸다라고 저희가 봐야 하는데 신약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가 희생을 하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따위 행동에 게다가 교단까지 뭐 지금 보니까 15명이 무기명 투표해서 8명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통과가 됐다는데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교단이 휘둘리면 이건 명이 안 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로 따지면 삼성이 뭐 하자 그래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경련이 미르재단에 돈 밀어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이런 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너무나도 한심하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되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자꾸 희화화되고 이 논점을 제대로 된 곳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 혐오의 문제,
뭐 동성애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자기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리스트만 자꾸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런 흐름이 자유한국당에도 있다. 이제 구석에 몰리고 더 이상 종북 문제, 북한 문제로 개혁진영, 진보진영, 민주당을 때릴 수가 없게 되니까 혐오의 이슈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 얘기 심심치 않게 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 무슨 성정체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비대위원장은 그게 그 사람의 뭐 그냥 뭐 얘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21세기가 왔는데도 아직도 19세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러고 있는 풍경은 정말 낯뜨겁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교인들 입장에선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운영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좋고 아들도 좋다는데 어쩔 거냐라는 태도를 보이겠지만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이면 5년짜리 중간 담임 목사 하나 구해갖고 자기가 은퇴하고 5년 동안 담임 목사 한 다음에 다시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정형화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너무 창피하다는 이야기밖에 못하겠고요. 이래 갖고는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것도 이제 몰래 다녀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헌법 28조를 보면은 1항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아들에게 세습할 수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는이면은 은퇴하기 전 단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은퇴하고 2년 지난 시점에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인데 이 사실 무슨 교회에 헌법이 있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법을 따라서 법규를 지키면서 종교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법리를 따질 계제입니까? 종교 활동이 말이죠. 아니 법을 초월해서 더 지고한 선과 또 더 지고한 가치를 따라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법리 갖고 꼼수 쓰고 있어요. 예. 이참에 명성 기독마트로 이름을 개장하고 그럼 대표이사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헌금 걷어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거 좋아서 그 기독마트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전 뭐 그렇게 하고 장로들도 다 기독마트 매니저로 명칭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만 명이 모여 계시다는데 그 10만 명의 이기심이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드는 그 짜증이 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생각을 좀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다. 뭐 하진 않겠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서 신학을 전공한 김성애 보좌관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40대 남성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 실손 보험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 치아 보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해 보십시오. 전화 번호는 016-360-0689 또는 02-849-9730입니다.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이 삼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이 상고법원을 따내고자 온갖 로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기에는 이제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을 벌인 흔적도 있었는데. 그래요? 네네. 이미 다 알려졌지만 대표적인 것은 역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조선일보를 활용한 여론전이었고요. 조선일보 외에도 대법원은 언론과 접촉을 하면서 상고법원에 대한 여론전을 벌였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이 종편의 법조인 패널들의 이 성향을 정리한 문건도 있었고, 예. 지역지와 접촉을 해서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KBS, JTBC, SBS 인사들하고 접촉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KBS 9시 뉴스의 경우에는 KBS 이사진을 통해서 강땡땡 보도본부장과 교섭을 해서 긍정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 JTBC 뉴스룸의 경우에는 주말 앵커인 전땡땡 사회부장을 교섭해서 메르스 진정 후 우호적 보도가 가능하다는 답변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예. 그리고 SBS 8시 뉴스의 경우에는 기조실장이 조만간 방땡땡 보도국장을 접촉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다만 이 새 언론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기대처럼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는 취지의 리포트를 내보내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JTBC에서 찬반 양론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전달을 하는 그런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MBC와 관련해서도 이 양승태 대법원과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요? 요거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 근데 이 의혹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2012년에 이른바 이제 권재용 허리우드 액션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 소송이 붙었었잖아요. 그때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MBC 사측에 손을 들어줬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서 MBC가 상고법원에 대한 우호적인 리포트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한마디로 이제 대법원이 MBC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대신에 MBC가 대법원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을 홍보를 해줬다라는 건데 이 의혹을 제기한 곳은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고요. 엊그제 성명을 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좀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2년에 MBC의 170일 장기 파업이 있었잖아요. 이 파업이 한창이던 2012년 5월 16일에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이자 보도본부장이었던 권재용 씨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던 도중에 파업 중인 조합원들과 맞닥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권재용에게 MBC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긴 했는데 아무도 권재용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또 권재용도 차 타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난데없이 그 다음 날인 5월 17일에 MBC 뉴스데스크가 시작하자마자 어젯밤 권재용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에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서 당분간 방송을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 그러면 노조원이 뭐 폭행을 했다. 이런 뉘앙스가 가득하네요. 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 뉴스데스크가 보도된 직후에 MBC 본부가 이 당시 상황 전체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은 그 누구도 권재용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자 이 권재용 측이 난데없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상한 뭐 말을 바꾼 사건이었죠. 플라토닉 폭행을 당했군요. 상상 폭행. 상상 폭행. 네, 뭐 그런 상상 임신이 아니라. 예. 이에 대해서 이 MBC 본부가 이 보도는 허위다라면서 이 MBC 사측 그리고 권재용 본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1심하고 2심은 모두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고 판결을 했어요.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네, 당연하죠. 아무도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MBC 사측에 노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정정 보도를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15년 7월 23일에요. 대법원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기존 판결을 뒤집은 거예요. 그때 대법원의 판결이 참 묘했는데요.
해당 보도가 노조원들이 권 본부장의 신체 일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 공격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네, 이런 논리를 들었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네. 예. 약간 뭔가 좀 진실을 감추고 싶고 오도하고 싶을 땐 말이 어려워져요. 맞습니다. 말이 여러 번 꼬이죠. 예. 그러니까 뭐 권재용이 당시 MBC가 이 노조원들이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어서 배현진이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제 노조원들한테 맞았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노조원들이 공격을 했다고 특정한 문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법원이. 그때도 참 이상하다. 아무리 대법원이 보수화가 됐다고 하기로 서니 뭔 판결을 이따위로 내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그때 이 사법거래의 힌트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날을 전후로 MBC에서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보도가 뜬금없이 방송이 됩니다. 네. MBC 본부에 따르면요. 실제로 이 대법원이 헐리우드 액션 보도에 대한 이 황당한 판결을 내리기 바로 전날인 7월 22일에 뉴스데스크의 뉴스 플러스 코너에서 과부하 대법원 상고법원이 대안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7월 24일에 이진강 변호사가 MBC 이브닝 뉴스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진강 씨는 이 조선일보의 상고법원 찬성을 주장하는 칼럼을 기고한 바 있는데 이 칼럼이 법원행정처가 쓴 칼럼 그 내용과 아주 똑같다 뭐 이런 의혹을 받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MBC 이브닝 뉴스에 출연을 했는데 이 출연을 한 이유는 무슨 양형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용은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해요.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 최근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집중 취재 코너인 뉴스 플러스를 활용해서 상고법원을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2일에는 뉴스데스크의 뉴스 플러스 코너에서 이 상고법원이 대한 이런 리포트가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난달 31일에 이 SBS 보도에 따르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 이런 내용이 있는데 MBC와의 접촉은 완료되어 불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었다. 그래요? 네. 여기는 다 이제 말하자면 빠터가 끝났다. 네, 그렇죠. MBC는 끝났다. 뭐 이런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냄새가 아주 짙게 나는 거죠.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문건 그리고 MBC의 상고법원 홍보 보도 그리고 이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제 양승태 대법원과 MBC의 재판 기사 거래 의혹인 것이죠. 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언론이 해서는 안 되는 재판 거래와 기사 거래가 이제 패키지로 한 방에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의혹인 것 같고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확인을 하는 방법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보도를 한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게 이제 육덕수 기자였어요. 육덕수. 네네. 그러니까 CBS에서 MBC로 간 뒤에 김장겸 체제의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사실 CBS 사람들이 많이 놀라요. 네, 원래 CBS에서는 그런 면모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구 아니었는데라는 평가 많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도랑 재판을 거래할 정도의 집단이 이 정권과는 거래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MBC도 검찰도 좀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간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더라고요. 이 롬복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 좀 무사히 잘 치러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대 스포츠를 중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제기되곤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계의 쏠림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 같은 거는 인기가 많으니까 모든 채널이 아시안 게임 중계를 한다라고 해놓고
사실상 이제 축구랑 야구 이런 인기 종목 몇 개만 계속 중계를 해왔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비인기 종목의 선수를 출전을 시킨 뭐 가족분들 그리고 비인기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이제 매니아분들 아니면 뭐 다른 국민분들도 어떻게 경기를 관람할 방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비교적 이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람도 많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지상파 3사에 아시안 게임 중계를 순차 편성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 마침 지상파 3사가 역시 개폐회식 그리고 축구, 야구 그리고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일부 종목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경기는 이제 순차적으로 서로 다른 거를 방송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이 뭐 출전해서 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일부 경기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 개폐막식 정도를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계올림픽도 뭐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줬는데 아시안 게임도 선수들이 좀 선전을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재밌는 경기를 좀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 방송사들 같은 경우 표적이 됩니다. 어떻게든 나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려고 권력자들은 의뢰 그런 마음을 갖기 십상인데 네네. 언론이 줏대가 있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바터를 쳤을 때 욕만 바가지로 먹는다. 이런 느낌을 준다면 언론이 이렇게 때마다 밥이 되거나 때마다 표적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작업들을 해야 정권을 누가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람을 맞고 안 맞고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진짜 이 달고 다는 사람들 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기계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또 윗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특히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쁜 정부 들어섰을 때는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네. 양승태는 바로 그런 나쁜 언론인들을 표적 삼았고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은 양승태는 참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 들킬 바터를 치고 다니다가 결국 발각이 된 것이고 씻을 수 없는 대망신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MBC도 좀 웃기죠. 바터를 치더라도 좀 있어 보이는 걸로 해야지 헐리우드 액션 재판 같은 거를. 이게 둘 다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네. 둘 다 미천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 사실 김세희 씨가 사표 낸다고 했을 때 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버티지 못하는 거 보니까 빈수레가 요란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무슨 좌파하고의 일전을 벌일 것처럼 그랬지만은 결국 무릎을 꿇잖아요. 네. 그건 실력이 없고 내공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력이 있고 내공도 있으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티면서 희망을 갖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이른바 생각 바른 언론인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요약하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쪽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갖고도 방송을 다 망쳐놨지. 뭐 하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그렇게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게다가 이제 지난 정권이 이제 끝났을 때는 재난 상황에서 막 쥐떼들이 막 도망가듯이 또 그렇게 또 그런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신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성가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이란 곡인데요. 내가 너희 절기를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신은 정의를 상실한 제사, 즉 예배를 역겨워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으니 흐르게 하라. 정의도 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성서 구절이 가사로 돼 있습니다. 세습 금지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그 말을 뒤집고 세습하는 부자 아버지 아들이 있습니다. 그 못난 아비와 아들에게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의 노래 아모스 5장.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찌니 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브레이크 아웃님, 네, 선물 받으실 분이네요. 조선은, 즉 북한은 친일파를 모두 척결해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떵떵거리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한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이 정부 하는 일마다 딴죽을 거니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님달님, 삼성을 반드시 해체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2018년 8월 9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